안녕하세요. 라이브 스터디의 이명헌입니다. 앞의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1984년도 6월 14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뒤늦게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는 얘기죠.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자, 세 차례의 개정이 있었죠. 자, 우선 상가임대차 보호법 그 보증금 범위 및 최우선 변제액에 대해서는 교재 190쪽을 참고하시고요. 자, 먼저 2002년 11월 1일날 시행했던 내용을 살펴보면요. 서울특별시가 보증금이 2억 4천만원 이하일 때 최우선 보증금의 범위는 1350만원이다. 자, 여기 해석하기가 상당히 쉬워 보이면서도 어렵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 월세가 포함이 되지 않는 반면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월세를 별도로 취급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드리고요. 자, 보증금의 범위 2억 4천만원까지라는 얘기예요. 2억 4천만원까지. 자, 그 얘기는 2억 4천만원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계약갱신을 갖다 5년간 할 수 있는데 자, 2억 4천만원이 아닌 2억 5천만원이더라. 자, 보증금의 범위가 그렇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가 200이다.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가 200이면은 월세에다가 100을 곱합니다. 200 곱하기 100은 2억이거든요. 2억에다 보증금이 5천만원이면은 2억 5천만원, 2억 4천만원을 초과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랬을 때는 선순위로 점유 플러스 상가에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달리 전입신고가 아닌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을 경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금액에 상관없이 대항력을 갖추면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2억 4천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처럼 보여지나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서로 다른 차이점이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지금 2002년 11월 1일 표를 보셨는데요. 자, 그 내용이 자, 최우선 변제 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액은 다음에 개정됐을 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자, 보증금의 범위. 자, 우선 여기서 보증금의 범위 2억 4천만원만 우선 기억하시고 다음 단계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떻게 차이가 발생했는지. 자, 보증금의 범위가 2억 6천만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2억 6천만원으로 바뀐 것 뿐이고 최우선 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액은 똑같습니다. 앞전하고. 자, 요게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자, 보증금을 막 2천 정도 이렇게 올려준 꼴이 되는데 2008년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자, 2억 6천만원에도 사실상 상가임차인으로서는 불안하더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시 2010년도에 세 차례에 따라서 아까 처음에 2억 4천만원 그 다음에 2억 6천만원이었다가 3억 원까지 증액을 한 것이죠. 그쵸? 그러면서 최우선 변제 보증금의 범위도 자, 5천만원
최우선 변제액도 1,500만원으로 각각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 표를 참조로 해가지고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타나 있는 소액보증금, 그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액 그 표를 경매 권리분석할 때 옆에 항상 비치해 놓고 참고를 하시라고 했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상가 건물일 경우에는 위에 세 가지 표를 갖다가 항상 옆에 곁에 두고 활용하시도록 하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앞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자, 이때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 보증금 A에, 자, 그 주택에는 보증금 A에 월세 차임이 있더라도 자, 월세를 별도로 환산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쵸? 자, 기억하십니까?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증금에 월세가 별도로 있더라도 그걸 갖다 곱하기 100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증금 A의 차임이 있을 때, 자, 여기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보증금 A의 차임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자, 보증금은 이때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100.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가 아닐까가 이게 다툼이 있었거든요. 한동안. 자, 그랬는데 보증금 A의 월세에다가 부가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그렇게 유권을 했었습니다. 법무부 유권 해석은 부가세를 포함한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가세가 포함되면 월세에다 부가세, 예를 들어 가지고 월세가 100만원이었다. 100만원에 대한 10%면 110만원 아니에요. 그쵸? 110만원까지 해서 3억 월세에다 100을 곱했을 때는 3억에 포함, 보증금 범위에 속했는데, 자, 여기다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증금 범위를 넘어선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 이제 시비를 하겠죠. 자, 건물명도 청구 소송에서 자, 이 보증금에다가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한데다가 그 부가세까지 포함하니까 자, 1심 법원에서는 자, 부가세를 포함하는 것이 맞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명도해라. 보증금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건물을 명도하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그 뒤에 자, 2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자, 그 판례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판례 번호 하나 적어 드릴게요. 그러면 2008 라 27056 요 판결이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수원지법. 자, 수원지법 판례에 들어가셔가지고 요 2008라 27056을 살펴보시면은 요때는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자, 그랬을 때 1심에서는 포함하는 걸로 돼 있고요. 자, 요다 밑에 정리 다시 해볼게요. 1심은
1심과 그 법무부 유권 해석은 부가세를 포함하는 걸로, 그 다음에 2심은 부가세를 미포함한다. 미포함. 자, 요런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1심에서 부가세 포함 안 되는데, 자, 원고 피고 간에 피고가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2심에다가 상고를 했죠. 1심에다가 이제 의뢰하니까 2심에서는 자, 부가세를 포함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3심으로, 자, 3심, 그쵸? 3심 대법원,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는데, 대법원에까지 가지 않고 요 부가세 미포함이, 그러니까 1심과 2심, 아니 1심에서 원고가 피고가 다투다가 2심까지 가가지고 다투다가 더 이상 다투질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심 판결에 이의가 없다라고 1심 원고가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일단 미포함하는 단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 자, 물론 요건을 가지고 누군가가 또 시비를 걸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을 때 이때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자, 모든 재판에 있어서 자, 1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2심 3심까지 갔을 때 그 결과 3심 대법원 판결이 나와 봐야 되는데, 자, 대부분 1심에서 끝을 낸다든가 아니면 2심에서 포기한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3심까지 가게 되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포기하는 수가 많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2심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2심 판결을 존중한다. 일단은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에는 해당되지 않아 보증금의 범위 이하일 경우에는 확정일자 등을 받았을 때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청구권을 갖는다. 자, 최우선 변제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보증금 범위 이하일 경우에, 보증금 범위, 그쵸? 보증금 범위, 요 범위 이하일 경우에 다른 권리보다 확정일자 등을 받은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앞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자, 대항력과 대항력 구비요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항력 구비요건은 점유 플러스 전입 상태를 갖다가 대항력 구비요건 중에 그 중에 하나라도 상실하면은 대항력을 잃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점유 플러스 전입신고가 아니고 상가에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폐업했다든가 했을 때는 대항력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해갑니까? 자, 이때 확정일자의 역할은 뭐라고 했습니까? 확정일자. 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되는 경우,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받으나 마나 받아놔도 소용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는 확정일자의 의미는 배당 순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그 대항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배당 순위를 정하는 것은, 자,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는가는 확정일자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자, 자꾸 복잡하게 꼬이는 것 같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순위 임차인일지라도 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면 보호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증금의 범위는 단순히 전세로 3억 했을 경우엔 3억이 맞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에, 단순히 상가 건물에서 뭐 보증금만 받고 월세 없는 상가는 거의 대부분이 드물고요. 특별한 경우, 자, 금융권들이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은행 지점을 설치하고 사용할 때는 거의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거의 보증금 외에 월세는 주지 않죠. 그쵸? 그 사람들 이자 놀이하는 사람들이 자, 월세를 주고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일반 상인들은 대부분 보증금은 적게 주고 월세를 별도로 내고 있는 상태에서 자,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환산했을 때 보증금 범위를 벗어나면은 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자, 여기서 상가 건물 임대차 시 최우선 변제 대상인지,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말씀드렸듯이 표를 보는 방법에서는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는 임차인인지 여부를 밝히는데 지금까지 보호한 그 표들이 도움이 된다. 참고로 활용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상가 건물의 임대차 시 최우선 변제 대상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의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면은 최우선 변제 대상의 보증금, 그쵸?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은 상임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그 답이거든요. 자, 이랬을 때 학계로 하기 때문에 순수한 보증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요 보증금을, 자,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5천만 원이다. 월세 뭐 10만 원이다. 5천만 원에 10만 원이다. 그랬을 때는 최우선 보증금 범위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가는 월세 곱하기 100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보증금 1,000만원에, 자, 요게 한번, 판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보증금 1,000만원일 경우, 만원과, 자, 월세가, 어떻게 되느냐, 월세를 갖다 30만원하고, 첫 번째 30만원일 경우하고, 두 번째 40만원일 때 경우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 자, 보증금 1,000만원 첫 번째 요예 1,000만원, 그렇죠? 1,000만원 플러스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30만원 곱하기 100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3천에다가 4천만원이 되네요. 그렇죠? 4천만원으로서 자, 그 2002년 자, 11월 1일자 그 표를 보시면은 자, 최우선 변제 보증금의 범위가 4,500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월세를 곱하더라도 4,500만원 이하에 해당돼서 이때는 1,350만원을 갖다가 1,350만원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에 해당된다. 그죠? 자, 그러나 두 번째로 1,000만원 더하기 40만원 곱하기 100은 자, 어떻게 됩니까? 5천만원 되잖아요. 그죠? 5천만원으로서 자, 4,500만원을 초과하죠. 그죠? 4,500만원을 초과해서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안 된다. 자, 이해가 갑니까?
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다음에는 자, 일단 대항력이 무엇이냐.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적용 범위 및 기타 등등을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대항력이란 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른 점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건물의 인도 플러스 점유라고 했습니다. 그쵸? 인도 점유 플러스 여기서 주택은 전입. 요거는 이제 주택이고요. 그쵸? 자, 그런데 상가인 경우에는 자, 건물의 인도 그쵸? 인도를 받고 전입을 하는데, 상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때, 자, 요 때를 갖다가 우리가 점유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한 걸 갖다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자, 대항력 구비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대항력 구비 요건. 구비 요건이다. 그 다음에 자, 우선 변제권이란 건 또 뭐냐. 자, 우선 변제권은 자, 건물의 인도 점유 플러스 전입, 요 부분은 자, 주택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주택. 그런데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을 때는 주택 점유 플러스 사업자 등록은 상가. 그쵸? 상가. 그때 대항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다 플러스 확정일자. 자, 주택의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되지만서도 사업자 등록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하게끔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느냐? 관할 세무서에서 받는다. 자, 이 모두 갖춘 것을 갖다 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우선 변제권 내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주택 부분에서는 인도 플러스 전입을 갖다가 대항요건을 갖췄다. 그런데 상가에서는 점유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은 대항력을 갖춘 것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은 자, 우선변제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이란 뭐냐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 자, 우선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 점유 플러스 전입. 그쵸? 상가일 때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갖추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그쵸?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신청한다. 자,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요건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은 그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면은 자,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자, 이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경우에는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당요구 겸 권리신고까지 하는 것은 자, 후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경우, 후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경우에 그때는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 범위 및 예의조항이 있듯이 상가도 마찬가지죠. 상가도. 자, 상가의 경우에도 상가는
자,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입니다. 자, 주택에서는 비주거용 건물이 아닐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가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 자, 이때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시면은, 자, 그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앞에 건조당이 있고 가압류가 있고 압류가 있고 뭐 가등기가 있고 어떤 저 제한물건이 설정된 이후에도 임대차는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들어가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가지고 경매가 떴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표시 공시를 갖다가 어디에 하냐면은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임의 경매 강제 경매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전까지 소액 보증금 임차인 또는 뭐 그 범위를 벗어나는 임차인일 경우라도 최소한도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에는 돼 있어야 권리신고 겸 배당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얘기고요. 자, 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이후에 전입신고도 할 수 있고 건저당도 설정할 수 있고 가압류도 설정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이후에 올라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배당에서 배당금이 많이 남아 돌아가지 않는 한은 일단 배제를 합니다. 배당에서. 그러니까 배당받을 확률이 떨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환산보증금이 해당 지역별로 보증금 및 최우선 보증금의 금액 이하인 경우에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환산보증금, 자, 보증금 플러스 월세 환산한 것이 그 보증금 범위 이하일 때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아무리 순서가 빨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순위가 빠르면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비교하시고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보증금이 초과할 시에는 역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보호받을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러면 효력 발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점유 플러스 전입신고 그 이길로부터 이길을 갖다가 다음날이라고 그랬죠. 다음날. 이길의 뜻은 다음날을 영시를 기준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상가임대차 보험 역시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자,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죠. 그 다음날 그 이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된다. 자, 보증금의 일정에, 자,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일정액은 순위와 관계없이 최우선 변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주택은 낙찰 금액의 2분의 1이었는데 상가 건물의 경우는 건물 가액의, 그러니까 낙찰 가액의 3분의 1 범위다. 자, 낙찰 가액의 3분의 1 범위에서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것이다.
다음에 보증금액의 증액 및 월세 전환율.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증액 제한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연 5%라고 했죠. 그쵸? 자, 상가에서는 얼마라고요? 자, 그 앞전에는 12%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자 9%로 되어 있습니다. 9%. 2008년 8월 21일 이후부터는 자 보증금과 차임을 증액할 때는 9%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증액은 그 9%를 할 수 있는데 증액은 1년 이내에 한 번에 한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 전세권 설정을 한다든가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자,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는 유일하게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특별보호법에 의한 자, 임대차가 종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 했을 때는 자,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더라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앞에 말씀드렸듯이 민법 제621조에는 임차권 등기와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말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다르다, 서로 다르더라 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그 임차권 등기하는 데 있어서 비용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등기 후에 효력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 것도 역시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동일하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나 상가의 임차인이 저음입 플러스 전입 또는 사업자 등록 신청한 날짜 이후에 만기로 인해서 이주할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등기가 된 사실을 확인하고 집을 비웠을 때는 자 저음입 전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임차권 등기된 날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효력에 유지되는 것은 기존 효력을 갖다가 유지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가지고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